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조금 전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이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심 환자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김두관 의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세론 속에 다른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심의합니다.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검사를 받은 의심 환자 2명 중에 내국인 1명이 최종 확진을 받았다고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전실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덥다 더워. 이렇게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올 들어 가장 더운 곳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또 습도가 더해지면서 불쾌지수도 높은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남 지방은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경주는 37도를 보이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낙비가 지나며 습한 기온이 더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50mm까지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호남과 제주에는 1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져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취약 시간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장맛비는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소식 원숭이 두창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국내 첫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발생 결과는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지만 1명의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해외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 질환 의심 환자 사실은 국내에서 2명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 검사가 진행됐고 1명은 외국인 그리고 1명은 내국인이었는데 이 중에 이 내국인이 최종 확진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질병당국 발표 들어보시죠.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방역 조치와 감시 대응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자 확인 및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사 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직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 환자로 분류된 직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즉시 검체를 채취하였고 현재는 동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으로 현재의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듣고 오셨지만 이 확진된 내국인은 본인이 독일에서 귀국을 하면서 자신이 증세가 있다라고 자진 신고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입국 과정에서 격리가 됐고요. 이 외국인 의심 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사실 더 우려를 낳았었는데 네. 이 취업 목적으로 20일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미 증상을 갖고 있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은 채 입국이 통과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병원을 찾아서 이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인 접촉 가능성이 있다, 뭐 전염 우려가 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행히 이쪽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 내국인 확진자도 비행기를 타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아예 없다 이렇게 확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확진자와 접촉 노출된 사람 중에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접촉자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만약에 백신을 맞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동의가 있다면은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현재 질병당국이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재 국내에 2명의 이 의심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내국인, 한 명은 외국인. 그런데 2명 중에 일단 한 명은 최종 이 양성,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한 명은 뭐 현재 아직 음성이다라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다른 한 명, 지금 아직까지 음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쨌거나 의심 증상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항에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음성, 양성 여부를 떠나서 그럼 공항에 별다른 검역 과정이 없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가지 정도 장치를 현재 마련한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부터 이 발열 체크를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네.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의심 환자가 일단 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이라고 써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병당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이 외국인 수포성 피부 질환 그리고 네. 인후통 등 증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르고 있는 발열 증세가 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발열 증세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 방역 당국의 걸음망 2가지 걸음망 모두 문제없이 넘어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다행히 어쨌거나 현재까지 음성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최종 양성으로 나와서 이 검역을 그냥 통과를 해서 접촉자가 더 생겼다고 하면은 더 일이 사실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지금 해프닝으로 이 상황이 된 그런 종료가 된 상황인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병 자체가 글쎄요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이수아 기자 네.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병인지 의심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게 감염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천연두라고 불리는 사람 두창과 증세가 네.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전염성이나 위험도는 그보다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감염자가 쓰던 옷이나 수건을 같이 쓰거나 네. 아니면 기침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성관계나 아니면 다른 밀접 접촉을 통해서 현재는 옮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요, 38도 이상으로 열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또 네. 두통과 근육통 및 피로감 그리고 다들 온라인 사진으로 한 번쯤은 접하셨겠지만은 네. 수포 형태의 이게 동그란 원신형 피부 발진이 네. 이 팔다리 위주로 좀 번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림프 부종도 2에서 4주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네. 일단 원숭이 두창으로 국내에서 확진이 되면은 국가 지정 병상에 들어가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감염력이 모두 없어졌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네. 이 접촉자들의 경우에는 3단계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중 뭐 위험자도 있겠지만은 고위험자의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접촉했던 동거인 그리고 성접촉자 등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3주 격리가 의무화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수아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아래 하단으로 지금 뉴스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좀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호흡기로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질병청에 조금 전 있었던 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여러 개의 나라가 지금 빠르게 전파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It's also affecting more and more countries. We believe that it needs also some coordinated response because of the geographic spread. We come together and provide to the world in a non-regret manner a rapid way of controlling the situation. 네, 지금 사실 원숭이 두창도 무슨 감염병은 감염병입니다만 코로나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원숭이 두창도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WHO까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냐 마냐 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이 출근길에 얘기를 했었죠. 검역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용 항바이러스제를 좀 신속하게 도입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아까 잠깐 이 공항에서 쓱 들어온 이 의심 환자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글쎄요, 이게 뭐 호흡기로 감염은 안 된다고 해도 이런 식의 검역이 코로나 초기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을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행이 거의 뭐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발열 체크라든지 또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신고하는 증상을 신고하는 거 네. 이걸 굉장히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가 예전에 우리가 천연두를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저 세대 같은 다들 천연두를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 맞으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들 어릴 때 다 맞았죠. 네.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보면 또 체액으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마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이걸 뭐 맞는 그런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 꽤 된다고 합니다. 3,500만 명분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비슷한 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빠르게만 투입을 하면 크게 어떤 면에서 뭐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열이 일단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수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각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다 체크를 해서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코로나 때는 항상 건물 입구마다 발열 체크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지 자칫하면 또 크게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공항 단계에서 공항 쪽에서 굉장히 검역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항에서의 검역 강화 그리고 이 사실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각 건물마다도 사실 이 발열 체크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다시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소식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 당권 주자 기지개 속 다시 승기는 이재명에게로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의원 이 당권 도전을 두고 안 된다 책임론, 비토론이 굉장히 좀 높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당내 기류가 최근에 조금 바뀌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 원외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막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당권 도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책임론을 주장을 해온 상태였는데 네. 여기에 정반대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재명 찬성 반대 목소리 함께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는 조건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루어진 그 대선 지선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대선 지선 실패한 것은 유능하지 못한 능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몰이하듯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하고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안 된다. 이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 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진 거 아니냐. 이재명, 송영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재명이 해야 된다, 당대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지금 패배 원인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인사정책 때문에 우리가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해야 된다. 이 찬성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얻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초재선 의원들이 원래는 이 이재명 불출마를 좀 촉구하는 이 연판장을 만들기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좀 이제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 이 목소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연판장 이야기가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얻자 이 한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좀 잡은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상 뭐 나가면 당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공천 못 받으면 누가 과연 나서겠냐. 전부 다 지금 몸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불출마,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홍영표, 전해철,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하려는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 송갑선 의원이 짧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연판장 이야기는 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관련 움직임을 조금 부인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앞서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셨던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뭐 지난 15일쯤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15일쯤, 한 뭐 5일, 6일 전에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의원 책임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최근에 들어서는 왜 한 사람한테 여론몰이를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당시에 나왔었던 연판장 얘기도 다시 슬그머니 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지금 결국은 아까 키워드에서 있었어요. 이 이재명 의원이 승기를 잡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어대명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두 단계예요.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과연 당권에 도전하는 게 옳으냐, 도전하면 안 되느냐 이 논란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도전한다면 해도 좋다면 당대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내부의 전대 룰로 보면 당심에 지금 기울여 있습니다. 이걸 좀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폐쇄적이다. 국민의힘만도 못하다. 이런 내부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전대룰을 바꾸기에는 또 시간이 촉박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지금 전대룰로 간다면 당원들의 당심이 어느 쪽이냐. 지금 이재명 의원은 자 당의 주인은 누구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딸들이 당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도전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도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도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도전하기 위해서 인천 개항을 해서 의원 배지를 단 것이다. 다 이렇게 중론으로 당 안팎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도전을 했는데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질문이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대안은 누구냐? 대항마가 누구냐? 없단 말이에요. 없어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거고 졌어요. 상당히 득표를 했습니다만 졌습니다. 또 없으니까 지방선거에 차출됐다. 본인은 이제 이거 당의 요구로 나온 것이다. 다른 의원들은 아니다. 본인이 원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나왔고. 그럼 이제 당권 도전은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면 뭐라 그럴까요? 당이 원하니까. 당을 내가 구해보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항마가 나도 있는데 해야 되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이고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나오지 말라고 네거티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민주당 내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의원 인천 개항을에 나올 때부터 전당대회 출마까지는 하나의 이 궤를 해서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었다 때문에 전당대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올 것 같은데 또 공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이재명 의원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 기자, 네. 이게 입 밖으로 내야지 뭐 가타부타 논란이 잦아들든 커지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이 워크숍이 개최가 됩니다. 아마 이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아마 좀 밝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재명 의원의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의원이 이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 중 한 명인 이 김두관 의원을 만나서 네. 이번 전당대회 내가 나갈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네. 친 이재명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김남국 의원도 이 내용을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반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해주고 도와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니까 도와달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만나신 후에 김두관 의원 만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에도 만났기 때문에 의원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어떤 결정이 됐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당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고민을 가장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김남국 의원, 이 김두관 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만난 사실은 확인해줬지만은 네. 이 도와달라고 한 거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만남 자체는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이 두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지금 내용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나오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김두관 의원 측에서는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로 받아들인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측에서는 두 의원이 만난 거는 사실인데 네. 뭐 인사 정도 한 거지 뭐 도와달라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반면 한 이 정성호 의원, 이재명계 뭐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당원 당규 계속 바꾸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꾸지 말고 우리 지금 전당대회 나가면은 바꾸지 않고 할 의향도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런 내용도 밝히면서요. 네. 당권 도전에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까지 뭐 룰 두고 룰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도 우리 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 전대 출마 뭐 사실상 뭐 확정이 됐다라고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만 이 당권에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른 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네. 일단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재명 의원이 32%를 얻었는데요. 네. 누가 민주당 후보 당대표로 좀 적합한가? 여기에서 2위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26.3%의 높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위를 기록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 친문계에서 특히 이 김부겸 의원을 조금 이른바 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같은 분이 당권에 나왔으면 좋겠다. 친문계 의원들의 어떤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저희 프레스룸도 김부겸 측근과 저희가 일단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 김부겸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지금은 아무 지금 정치 행보 생각을 하지 않고 네.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당대표에 나서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측근을 향해서는 당대표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 밖에도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뭐 양산 사저 가면서 네.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강성 계열의 정청래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나가야겠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홍영표 의원까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세론 속에 네. 그 외에도 지금 한 10여 명 정도의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자천 타천 거론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 그림에서 등장하는 인물만 12명이에요.
12명에 뭐 더 있을 수도 있기도 한 거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일단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좀 유력한 당권 주자인데 그 외에 사람이 많으면 이재명 의원과 싸우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판세 구도가 어떻게 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나오는 건 아마 이 중에서 대표로 나갈 분이 있고 최고위원으로 나갈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구분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김두관 의원 등을 만나 다니는 이유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초선이지 않습니까? 네. 초선인데 선거가 끝났는데 도와주신 사람들 좀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당에 있는 이제 좀 고참들부터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 인사를 하러 다니겠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두관 의원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를 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 만나면서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신입이 네. 일단 고참들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인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선거 때 도와줬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특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을 처음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우리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둘러싸고 아주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 과연 당이 통합의 출발점이 될까 아니면 분열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표가 되더라도 네. 계속 검찰, 경찰 조사 이걸로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원들은 뭐냐면 결국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수사에 계속 몰라야 되면 당 전체가 수사에 어떤 면에서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뭔가 당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버리면 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이게 좀 명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불출마를 지적하는 게 많아서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양쪽에 너무 의견이 갈리고 심각해지면 자칫하면 당이 조금의 어떤 분열의 양상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참가하는 이 전당대회가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될까 봐 그 부분도 좀 당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은 운명의 날 맞은 이준석, 오늘 저녁 징계 논의입니다. 오늘 저녁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를 개최를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립니다. 사실 네. 뭐 당내 윤리위라 하면은 기자들이 가장 많이 취재하는 게 어디서 열리냐거든요. 그렇죠. 네, 장소가 사실 쉽게 공개가 되지 않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공개가 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윤리위의 입장이 강경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기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윤리위의 이 쟁점이 성상납 의혹 자체는 아닙니다.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네. 이 투자 각서를 써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 의혹이 주가 될 텐데요. 네. 일단 윤리위는 김 실장을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이 대표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있을 겁니다. 저는. 네, 갈게요. 오늘 결론에 따라 더 없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이 인터뷰에 앞서서 이 대표가 본인은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방에서 기다리겠다, 국회에서 기다리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오늘 결론이 나냐 아니냐 이것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 징계심의 대상자는 어쨌든 나가서 소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대표가 만약에 오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결론도 오늘 나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지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사실 이 대표의 전망은 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 대표적으로 이양희 위원장과의 좀 각을 세우는 입장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죠. 그러면서 이양희 위원장과 이 대표와의 좀
인연도 좀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네. 두 사람이 비대위원 동기더라고요. 네. 2012년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에 이준석 대표 양옆에 풋풋합니다. 네, 굉장히 어리죠. 네. 이렇게 양옆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비대위원 활동을 했고 이양희 위원장을 이번에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도 이 대표 본인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윤리위에서 이례적으로 이 정치적 활동으로 좀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리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 지금 현재 한 3시간여 정도 남았거든요. 이준석 대표 지금 어떤 마음인 걸까요? 네, 어제 페북에 좀 짧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길지 네. 않았는데 좀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요. 이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이 정치 싸움 아니었겠냐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망치도 뭐 전쟁에서나 쓰이지 안에 들어오고 나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도 붙어져 있어요. 네. 이 자신을 로마의 전쟁 영웅 이 스키피오에 빗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키피오라 하면 어린 나이에 이 로마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정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로마의 의회로 볼 수 있는 이 원로원의 치열한 견제를 받아서 결국에 정치권을 떠나고 이 시골로 내려가는데요. 당시에 공금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 이 혐의가 이후에 정치를 벗어난 이후에나 혐의가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지선 대선 다 이겼는데 이렇게 내부 견제를 받아서 본인을 정치권에서 내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스키피오의 그래서 이 결말입니다. 스키피오는 결국 그래서 로마를 떠났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스키피오 얘기를 SNS에 올렸다는 거는 나도 스키피오처럼 견제받아서 결국 떠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본인의 어떤 불안감을 좀 드러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윤리위를 앞두고도 굉장히 좀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이준석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현장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질문을 받고 마이크 앞에서는 거침없는 모습이지만 중간에 질문을 받고 하면은 평소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좀 긴장한 모습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한 유튜브 채널이 당시에 이 성상납 의혹 그러니까 이 호텔에 들어가는 CCTV를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여기에도 공개할 거면 해라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윤리라는 게 이렇게 4월 달에 저를 회부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회부한 뒤에도 2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2달 동안 저한테 많은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거는 그 자체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윤리위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항상 많은 것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언론 기사에 난 것만 보면 6월 2일 날 하겠다고 했다고 돼 있다가 다시 미뤘죠. 24일 날 한다고 했다고 돼 있다가 27일 날 한다고 기사 났다가 이제는 22일 날 한다고 저한테 확정 통보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처음에 날짜를 따져볼게요. 6월 2일은 뭡니까? 6월 1일이 선거인데 개표 방송이 6월 2일 새벽까지 지속됐거든요. 선거에서 뭐 졌으면은 책임 물으려고 그랬나 윤리위에서? 이해가지 않습니다. 가세연에서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대전에 있는 호텔 거기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는데 혹시 그때 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때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단순히 무슨 CCTV 공개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이 대표지만 사실 이 윤리위를 향한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 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모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윤리위 구성이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역시도 좀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제도 이례적으로 윤리위가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서 뭐 윤리위원 A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윤리위가 임용된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 이렇게 윤리위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분명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 어젯밤 한 밤 10시쯤 올린 이 글에는 이 스키피오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스키피오 얘기를 올리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잠시 뒤죠. 이 한 3시간쯤 뒤에 이제 윤리위가 열리고 뭐 오늘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 결론이 난다면 결론에 따라서는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여당 대표들이 그렇게 좀 순탄하게 흐르진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10년간 이 여당 대표들의 이 끝을 좀 CG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특히 이 새누리당 대표 중에는 임기를 채운 인물이 바로 황우여 대표뿐이었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라 하면은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라는 어당팔. 의미의 어당팔로 이제 불렸었는데 그만큼 사실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당 대표였잖아요. 뭐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관리형의 당 대표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끝은 과연 어떨지 그것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놓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저희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봐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뭐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총선은 지금 한 2년쯤 남았으니까 미리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다음 총선 기약할 수가 없다, 이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최영일 위원님,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약간 편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윤리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의 혁신 아이콘이죠. 지난해 선출될 때만 해도 민심과 당심을 한꺼번에 거머쥐고 당대표가 돼서 전쟁 영웅 맞아요. 대선 이겼고 지선도 이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당내에서 워낙 세력 갈등이 최근에 정진석 의원과 부딪혔죠. 배현진 최고위원과 부딪히죠. 지금 윤리위의 이양희 위원장의 성향이 강단 있는 성향이라 답을 안 낼 거면 소집 안 했을 것이다. 오히려 이걸 무마하려고 했더라면 윤리위 단계를 가지 않고 끝났을 수 있다. 윤리가 열린다고 하는 건 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오늘 날지 한 번 더 모일지 모르지만 하세월로 끌지 못할 거예요. 아마 오늘 열리는 순간 근일 내에 어쩌면 저는 오늘 결정 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경고 정도가 아닐 것이다. 경고 정도도 경징계인데 이것도 당대표에게는 당대표가 최초로 징계를 받는 거라 치명적이거든요. 경고만 받아도 대표 내려오라고 내부에서 달려들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적어도 보니까 민주당은 이틀 전에 성희롱성 발언을 가지고 최강욱 의원을 당원권 정지 6개월 때렸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약하게 하면 더 어찌 보면 덜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제 생각에 당원권 정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정도 하면 그냥 대표로는 끝이고 사실은 정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근데 그 운명의 결정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한 과반은 된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오늘 나올 가능성 과반되고 나온다면 당원권 정지 3에서 6개월 정도를 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완전 직진형 스타일이잖아요. 뭐 사과하거나 뭐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스키피오 이걸 올리기 전에 그저께 있었던 당 대표 회의, 그 최고위원 회의 그 모습을 국민들한테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싸우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배현진 최고하고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대표가 회의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기와 관련된 일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윤 대통령이 당에 전화해서 좀 제발 당이 좀
제대로 좀 잘 해주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끊임없이 이 이준석 대표의 문제로 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윤리위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이 결론이 않고 계속 이제 너락할 갈 경우에는 당의 내분이 저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선 오늘 지금 윤리위가 이제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만 불렀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지금 윤리위가 제출된 그 증거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9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녹취록도 있고 서류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장모 씨라는 분과 이제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하면서 네. 내 사람을 빨리 보내겠다. 한번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거기서 이제 김철근 실장이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투자각서를 써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왜 썼냐? 7억 원 되는 네. 투자각서를 네. 무슨 이유로 썼고 네.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본인은 뭐 이준석 대표 받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통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김철근 실장은 아마 오늘 징계가 나오는 게 확실한데 문제는 이 윤리위가 일단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발언이나 항의, 이 이야기 진술을 듣지 않고 네. 결론 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소명 없이. 그렇죠. 좀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네. 아니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경찰 수사 진행 중인데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과연 이제 설득되겠냐라는 네.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윤리위가 안 부른 이유는 김철근 실장을 징계하더라도 사실상 바로 이준석 대표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바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갈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결론 내리기보다는 최종 결론은 좀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기를 줘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따져보면 오늘은 아마 김철근 실장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윤리위가 뭔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 네. 저는 거기에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 번 연기가 되든 아니면 뭐 더 기간이 늘어나든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자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 성접대 문제와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문제 두 가지 문제예요. 네. 근데 오늘 논의하는 거는 바로 증거인멸 교사 문제를 네네. 논의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경고를 받더라도 저는 당 대표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그냥 대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 윤리위가 하는 걸 보면 경고 이상의 징계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아예 생각이 징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각처럼. 글쎄요. 그건 아마 지금 나오는 증거나 이런 걸 비춰봐서 이렇게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끌고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심증은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최소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긴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 윤리가 열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 부분 또 내일 또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건희 전담 인력 필요, 윤의 쓴소리 날린 여권 원로들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국민의힘 상인 고문단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네네. 네네. 뭐 시작할까? 예. 누가 사회를 보나?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죠. 용산에 와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도 청와대 뭐 딱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 보고 관전은 한 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 그냥 근무할 걸 괜히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하지만 또 막상 이제 다 근무를 여기서 또 한 달 넘게 해보니까요 일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상임고문단 하면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안들이 많아서 대선배님들을 좀 늦게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청와대 관저를 가보니까 괜히 나왔나 생각도 했었다 이런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이 집무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선배들, 대선배들은 그래도 구중궁궐
거를 나온 건 잘한 것이다라는 칭찬을 한 것으로 이 참석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네.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의 뭐 소통은 칭찬을 하면서도 네. 그래도 혹시 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김 여사의 좀 행보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 설치 그 여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좀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일부 분들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토에 참석을 할 거다 말 네. 거다 얘기가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공식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 여사의 또 다른 행보가 지금 예고된 상황에서 네. 이 문제도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 최근 한 일주일 상간에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가 공개 행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양산에 언제 방문하실 예정이십니까? 의자 김자성님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젊은 친구가 그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상당히 좀 잦으면서 여기 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상임 고문들, 원로들의 이 오찬 자리에서도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원로들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뭐 김건희 여사보다는 뭐 제2부속실 얘기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간 한덕수 총리가 제2부속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자진해서 꺼낸 건 아니고요. 동행한 기자들이 질문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을 한 상황인데 네. 이 제2부속실 얘기, 김건희 여사 행보가 국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자 동행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전담 인력에 대한 질문을 좀 내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할 거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한 총리가 일단 김 여사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부활시키실까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2부속실 부활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네. 본인은 정말 모른다. 한번 뵐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기자들에게 하고 자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네, 최영일 위원님. 네. 사실 대통령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를 네. 총리가 네네. 한 건 좀 이례적인 부분이긴 네. 해요.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뭐 추진력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 또 독단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풀었었다.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포함돼 있어요. 어쩌면 한 총리가 그걸 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대통령 폄훼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만큼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 친밀하게 소통을 네네네. 한다는. 신뢰를 받고 있다. 네.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4분 이상의 연설을 했고요. 네. 거기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세계 시민의 축제장을 부산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 15초 영어로 한 영상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 수행하러 간 거예요. 네. 고집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 윤 대통령은 공약을 고수할 것이다. 제2부속실 부활 안 할 것이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네. 고집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해석을 해보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는 살짝 한 발을 뺐지만 원로 이야기와 전문가 이야기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굳이 제2부속실이란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굉장히 활발할 겁니다. 나토를 가든 안 가든 그 이후에 자 바이든 대통령 왔잖아요. 네. 미국 순방 가야죠. 네. 근데 내외가 가서 또 질 바이든 여사 지난번에 안 왔으니까 내외 동반 또 회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각국 정상들 내외와 만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외에 또 다양한 독자 행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2부속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또 코바나 컨텐츠에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이 대통령실에 취업해 있다 하니 이 어찌 보면 여사 수행팀 정도가 한 뭐 두세 명, 서너 명 정도가 공식화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한다 안 한다 이 발언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구설만 늘어나잖아요. 저거는 좀 짧은 시간 내에 나토 정상회담 떠나기 전에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일단락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까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 원로들도 만났고 만난 뒤에는 뭐 저희 프레스룸도 어제 실시간 전해드린 누리호 발사를 또 참관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누리호 발사를 지켜봤는데요. 이 발사 성공 소식이 들리자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참모진은 지금 박수를 치고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보신 것처럼 쌍따봉이라고 하죠. 엄지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뭐 어퍼컷 세레머니와 함께 정말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엄지척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엄지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 대통령만 쌍따봉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기뻤나 봐요.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보다 더 빨리 나온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더 빨리 입장이었습니다. 올렸어요. 네, 어제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서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차 발사를 좀 직접 참관하기도 했잖아요. 당시에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2차는 꼭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바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성공을 축하한다, 자랑스럽다라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임을 증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누리호 발사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고 지금 꼬마 위성들까지 다 이 제자리를 찾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굉장히 기쁜 정말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 현직 대통령 할 거 없이 아마 전 국민이 상당히 기뻐할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할까요?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결국 국내에 원숭이 두창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우왕좌왕했었던 걸 좀 재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탑은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발생 결과는 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